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대중들 사이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국경에서 1,500km나 떨어진 내륙의 정유시설 같은 거를,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을 드론이 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푸틴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러시아의 국력을 과시하는 자리였던 전승절 행사조차도 초라하게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군사력 과시의 장이었던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이 올해 ICBM과 전차 등 핵심 무기가 제외되고 행사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먼저 올해 전승절 행사를 작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은데요. 러시아는 이 전승절 행사라고 하는 게 특히 푸틴 시대에 들어와서 이거는 뭐 굉장한 국력을 과시하는, 또 푸틴의 치적을 과시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2025년의 행사를 놓고 보더라도요, 이때 뭐 온갖 최신 병기들은 다 등장을 했죠. 그래서 ICBM 그 미사일들 잔뜩 나오고, 최신 뭐 그런 무기들, 장갑차, 전차,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러시아하고 좀 가깝다라고 하는 나라의 정상, 대통령이라든가 또 수상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다 왔어요. 그래서 27개국이 2025년에는 왔었는데,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27개 나라가 대표단을 파견을 했고, 정상이 직접 참석한 나라는 15개 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무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 자리에 등장한 무기는 유일하게 이 행사가 끝날 즈음에 전투기들이 쫙 나와서 축하 비행을 하잖아요. 그게 유일했어요. 지상에는 무기들이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정상들의 숫자도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온 사람들은 5개 나라의 정상들만 왔습니다. 그것도 거의 뭐 러시아의 속국 비슷한 그 벨라루스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작은 나라의 정상들만 참석을 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행사도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작년이라든가 그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 이례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푸틴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위험하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언제 어디서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을 할지 알 수 없으니 가급적이면 여기에 중요한 무기들은 등장을 시키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푸틴의 뜻이었고, 그리고 푸틴 자신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거죠. 당연히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러시아의 모스크바 광장에 나가서 있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와서 공격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2022년 이 전쟁이 나기 이전에는 사실은 2025년까지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모스크바 광장을 타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전쟁이 나고 나서도 2022년에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난 후에도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무기가 없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나토 국가들,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지원해 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이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요구한 조건이 뭐였느냐? 러시아의 국경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직접 공격하지 마라. 러시아의 국경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놨던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없었어요.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025년 말 2026년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러시아 국경에서 1,500km나 떨어진 내륙의 정유시설 같은 거를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을 또 드론이 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거는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생산한 무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나토 유럽 국가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건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도 이제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승절 행사 그 이전까지는 러시아의 국력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였던 전승절 행사조차도 초라하게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러시아의 입장에서 또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또 그 주변에 있는 나토 국가들의 입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대응한 모바일 인터넷 차단으로 러시아 시민들의 불만과 기업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는 현상을 러시아 내부의 전쟁 피로도와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요, 카네기 엔다우먼트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탱크탱크인데 이 카네기 엔다우먼트의 유라시아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선임 연구위원인 알렉산더 바우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러시아의 외교관 출신인데 서방으로 망명을 해서 카네기 엔다우먼트에서 선임 연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인터넷에 공개한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푸틴의 마법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최근에 거대한 아주 눈에 띄는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푸틴에 대한 러시아 대중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러시아 대중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주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애국심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다. 오히려 패배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대중들 사이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바우노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카네기 엔다우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인터넷에 여러분도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우노프 BAUNOV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좀 배경을 살펴보면 말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략한 게 2022년 2월 달이잖아요. 그 이후에 한 2년 남짓 러시아 일반 대중들과 푸틴 사이에 일종의 묵시적인 사회적인 협약 같은 게 서로 맺어졌어요. 뭐 그것을 계약서로 쓴 건 아니지만 그냥 묵시적으로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의 전쟁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푸틴이 제시한 조건은 대충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반대하지 마세요. 이 전쟁은 러시아에 좋은 겁니다. 전쟁에 반대만 안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러시아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 계세요. 그냥 눈만 감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푸틴과 러시아 대중 사이에 서로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상황도 그러했었고 또 국제적인 상황도 또 이것을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더라도 말이죠. 이 전쟁이 시작돼서 처음에는 루블화 가치가 갑자기 폭락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경제도 외국 기업들이 다 철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외국 기업들을 러시아 국내에서 다 그것을 인수를 해서 러시아 기업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뭐 기업들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그냥 살만했던 거예요. 전쟁 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그냥 그렇게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이 전쟁이 터지면서 나토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이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교도 단절하고 뭐 거의 그런 상태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러시아가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뭐 중국도 그대로 있는 거고 브라질 같은 나라, 이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래서 남아공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다 그냥 러시아를 계속 인정을 하고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서유럽 국가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뭐 이 정도 전쟁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3년 차로 접어드니까 2025년 정도가 되니까 이 경제 제재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 물가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인플레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중앙은행도 이거 인플레 때문에 안 되겠다. 물가를 잡아야겠어. 그래서 기준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립니다. 자,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일반 대중들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한 3% 뭐 그 정도 되잖아요. 이걸 한 20%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시중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기준금리를 20%까지 이렇게 높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얼마나 안 좋아졌겠어요. 그거를 대중들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세금도 부가가치세 같은 걸 20%였는데 22%로 높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자꾸 대중들 사이에서 이제 불만이 쌓여가고 그게 자꾸 돌아다니고 SNS로도 퍼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인터넷을 다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까지 차단이 되니까 또 불만이 이제 고조가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충격은 뭐였냐? 우크라이나의 드론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들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석유 시설들 이런 거 폭격을 당해서 불이 나지를 않나. 모스크바의 고층 아파트들이 폭격을 당하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 이 전쟁 이상하네. 지금까지는 뭐 그냥 우크라이나에서만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본토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불을 붙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이제 러시아의 모델들이 많잖아요. 잘생긴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러시아의 모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블로그를 많이 하는 빅토리아 보니아라고 하는 이런 모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SNS에다가 푸틴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당신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아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당신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인터넷이 다 지금 블랙아웃이 돼 있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 거냐? 그리고 러시아의 공무원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인터넷까지 다 차단시켜버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불난집에 부채질한 그런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푸틴도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푸틴은 어떻게 했느냐. 이 모델을 잡아 가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조심해라. 인터넷을 공개적으로 차단하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공무원들을 상대로 주의를 줄 정도로 그런 분위기의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상당히 좀 당황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 왜? 러시아의 대중들이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고 이거 이기는 전쟁이 아니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왜 도대체 이 전쟁을 치러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반문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고 급기야 푸틴 대통령도 지하 벙커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보도까지 있는데 이런 상황을 푸틴 개인 신변 위협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CNN이 5월 4일자로 유럽의 정보당국 인텔리전스 유닛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CNN에다가 그 유럽 정보당국의 보고를 인용을 해서 그래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푸틴이요. 대부분 시간 동안 벙커에 들어가서 살고 있대요. 벙커에 숨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짧게 쿠데타 설까지도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얼마든지 믿을 만한 겁니다. 왜? 드론이 그야말로 이 러시아 상공을 아무데나 가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방공망이 그것을 다 차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가장 노릴 만한 핵심 타겟이 뭐겠습니까? 그건 푸틴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푸틴을 죽일 수만 있다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드론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 인물들을 다 지금 의심을 하기 시작했대요. 주변을 떠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리사라든가 경호원이라든가 또 푸틴을 찍는 사진 작가라든가 전속 작가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인터넷을 쓰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다 차단을 시켜버렸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집에는요. 다 CCTV 감시 카메라를 다 설치를 했다는 그런 정보가 지금 수집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CNN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게 푸틴만 위험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국경을 넘어서 내륙 1,500km 지점까지 들어와서 석유 관련된 시설들 또 항만 시설들 또 러시아의 방위산업 공장들 이런 거를 타격을 하고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러시아의 내륙이 다 뚫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내륙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러시아 내륙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러시아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또 국제적으로 어떠냐? 국제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유럽이라든가 미국으로부터 고립된 건 뭐 처음부터 그러했지만 그동안 가까웠던 나라들조차도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러시아를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북한 병사가 가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거를 러시아가 굉장히 고마워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만큼 러시아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도 고립이 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중국한테는 거의 뭐 종속되다시피 신화국가처럼 그럴 정도로 중국한테 예속이 되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특히 더한 겁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석유를 사주지 않으면 그러면 러시아는 돈이 다 떨어질 지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드론이라든가 방산 무기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중 용도의 그런 것들을 러시아에 수출해 주지 않으면 러시아는 군수공장, 무기공장을 가동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난감한 상황으로 몰려 있다. 그냥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푸틴 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이건 벙커에
숨어서 지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으로 러시아가 한국의 원유가스 공급, 극동 개발 참여, 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의 카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제안해 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면 말이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할 거라고 봅니다. 지정학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빼고 생각해 봤을 때 러시아가 전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 그것은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이고 또 한국입니다. 왜? 러시아는 뭘 필요로 할까요? 그거는 공장을 복구할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석유 관련 시설들을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방위산업 공장들도 다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프라도 깔아야 돼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괴가 많이 됐고 지금 항만도 그렇고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냥 물리적인 능력만 놓고 보면 그게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능력은 제일 커요. 근데 중국과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가급적이면 중국의 도움은 안 받고 싶을 겁니다. 왜? 너무 예속이 돼 있거든요. 중국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나라입니다. 왜? 중국 몽이 뭡니까? 과거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시진핑이 내세우고 있는 중국 몽이고 중국 일반 대중들이 꿈꾸고 있는 것도 그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영토 중에는요. 과거의 중국 영토였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연해주잖아요. 블라디보스톡 있고 하는 그 땅 말이죠. 그거는 다 청나라 영토였어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그걸 러시아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건 중국은 반드시 그거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의 예속이 되잖아요. 그건 보나마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땅을 내놓으라고 할 그건 뭐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가급적 중국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중국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러시아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요. 당연히 러시아는 한국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일본은 또 어떠냐? 일본하고 러시아는요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그 일본 홋카이도 위에 있는 그 쿠릴 열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계속 러시아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미국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깨름직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중국, 한국, 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깨름직해요. 일본 깨름직해요. 한국은요? 한국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만만해요. 그리고 한국의 도움만 받을 수 있으면 한국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건설업도 짱짱하죠. 제조업도 그렇죠. 방위산업도 그렇죠. 석유 관련돼서도 수요가 한국은 석유화학 이쪽이 아주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협력 파트너예요. 한국은. 거기다가 이재명 정권 같으면 더욱더 그런 거죠. 왜? 뭐 실용 외교라고 해서 특히 미국하고도 특별히 가깝게 가지도 않고 일본하고도 별로 뭐 사이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또 북한하고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중국과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싶어 하는 게 이재명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러시아는 한국의 협력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이 과연 러시아에다가 그런 관계를 마음 놓고 맺을 수 있는 처지이냐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 너무 러시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면요. 그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러우 전쟁이 터진 다음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큰 코를 다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요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다가 공장 했었죠. 그거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또 삼성전자도 러시아에다가 공장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전쟁 나고 나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LNG 쇄빙선이라고 하는 것도 또 그래요. 지금 그게 대우조선, 지금은 한화오션이 됐죠. 그 대우조선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3호 조선해양이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여기에서요. LNG 쇄빙선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조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계약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스위프트 제재를 당하게 됐잖아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 그 스위프트 제재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 러시아의 은행들이 송금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쇄빙 LNG선이라고 하는 것을 수주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배를 다 만든 다음에 넘겨주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더 이상 이걸 진행을 할 수 없죠? 러시아에 발주를 한 그 러시아의 해운회사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이 어떻게 됐겠어요? 계약 다 해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거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국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해운사로부터 쇄빙 LNG선 또 발주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할까요? 또 건설회사 같으면 러시아에 가서 항만공사 같은 거를 수주를 받아야 할까요? 이걸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판단하기가. 왜? 언제 러시아가 다시 전쟁을 시작할지 알 수 없거든요. 러시아가 푸틴 정권이 계속 된다면 특히 러시아가요. 언제 다시 리투아니아라든가 에스토니아라든가 폴란드를 침략할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땅들이 다 그 소련 영토였잖아요. 그 소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옛날 영토를 되찾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뭐 독도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울릉도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독립선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에스토니아나 리투아니아 같은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제주도가 독립선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다수 5천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그 동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상태이거든요.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그러니까 언제든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되찾고자. 자, 그러면 당연히 또다시 송금에 대한 금융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다른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제재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 그냥 당장 눈앞에 돈이 보인다 그래서 덥석 그냥 그거를 물었다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LNG 쇄빙선 계약 해지 사태 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가 전쟁이 나고 나서 철수하는 사태 이런 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조심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우익 잡지마저 한국을 배워라는 기사를 내며 한국을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 방산의 실전 경험과 무기 실적을 경계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일본이 무기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지금까지는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다. 특히 살상 무기 수출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번에 일본 수상이 그걸 원칙을 다 바꿔서
살상 무기도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 수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말로는 하겠다고 바꿨는데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옆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와 이제 방산 수출국으로 갑자기 급부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국도 이 수출을 많이 하던 나라가 아니었고 거의 존재조차도 없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세계 4위 뭐 이렇게 막 올라서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일이야?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러는 거야? 그거 좀 배워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하나다라고 하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 잡지입니다. 이게 혐한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는 잡지예요. 일본 사람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깔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식민지이기도 했고 그들이 지배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좀 얕잡아 보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다라고 하는 잡지도 그런 거였는데 여기 최근에 야, 한국을 배우자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작가가 이토 코타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23년에 한국의 국방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한 이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그 채널이 나와 있습니다.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라고 하는 여기에 주임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다라고 하는데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방산이 어떻게 수출 산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는가.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재팬 포워드라고 하는 일본 잡지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켄지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이 어떻게 방산 수출 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됐는가 이런 걸 또 다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분야를 다루고 있는 지식인들 또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요즘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이제 수출을 우리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인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무기 수출 순위를 놓고 보면 2025년에 한국이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미국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프랑스, 이스라엘,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비슷비슷해요. 한국도 좀 비슷한 그런 지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랭킹으로 하면 4위인데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면 한 30위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도 한 10년 전쯤 놓고 보면 그야말로 한국도 존재가 없었어요. 한 30위 바깥에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202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10위권으로 뛰어 오르게 되고 그리고 2025년에는 4위까지 오르는 이런 그야말로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도 무기 수출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 일본이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날을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중국에 맞서야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상이 직접 공개적으로 대만의 유사가 일본의 유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 정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위 산업을 키워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방위 산업을 키우려면요. 그것은요 반드시 글로벌 시장을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수만 가지고는 방위 산업을 키울 방법이 없어요. 왜?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내수만 가지고는 그러면 기술 개발도 쉽지가 않은 것이고 또 원가를 낮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량이 많아야 그래야 원가도 떨어뜨리고 기술 개발 자금도 마련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수출을 늘리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갑자기 일본 무기를 갑자기 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수출 시장에서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걸까? 그것을 유심히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겠죠. 일본 사람들은 다 한국을 한 수, 두 수 밑으로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이 이제 일본을 뛰어넘어서 비교도 안 되는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으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이 방산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지금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한국의 방위산업, 특히 한국이 어떻게 수출 강국이 되었는가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매체는 한국 방산의 가장 큰 강점으로 K9 자주포와 천궁2처럼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경험을 꼽았는데, 그렇다면 일본 방산은 실전 검증과 수출 경험 측면에서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한국은 지금까지 뭐 살상 무기, 비살상 무기 이거 구별 없이 우리는 수출을 했었죠. 다만 한국도 예를 들어 교전 당사국에는 수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교전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에도 직접 무기를 수출하지는 않지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다가 이제 무기 수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걸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교전 당사국이 아니면 우리 한국은 무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 수출을 해 왔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는 살상 무기는 수출하지 않고 비살상 무기, 그 비살상 무기는 그러면 어떤 거냐? 운송, 또 감시, 레이더 같은 거 말이죠. 감시하는 거, 또 기뢰를 제거하는 거, 이런 방어용 무기들은 수출을 했었어요. 하지만 공격용 무기는 수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이 수출한 것들을 보면 호위함이라든가 또 이 필리핀 같은 데다가 레이더 시스템을 또 수출을 하기도 했고, 또 영국, 이탈리아 뭐 이런 데하고 같이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 요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살상 무기는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부 지침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없애고 본격적으로 무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제 일본도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쉽지 않다. 왜 그러냐? 첫째는요, 현재 갖고 있는 제조 능력이라고 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가성비가 맞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의 6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게 이 자주포이잖아요. 이 자주포의 가성비를 따져보면요, 한국은 한 대당 K9 자주포라고 하는 거 한 대당 가격이 40억에서 한 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가격이 어떠냐? 그 원가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에 100억을 넘어갑니다. 일본은. 한국은 40억 내지 50억이에요. 일본은 100억을 넘어간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생산 대수의 차이인 겁니다. 한국은 수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생산 대수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한 1000대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일본은 생산 대수가 얼마냐? 13대 생산한 것이 고작이에요. 지금까지 자주포를. 그 내부의 자위대 용도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출은 안 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생산 인력도 거의 양성이 되지 않는 거, 뭐 이것도 당연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의 생산 능력이 이러한 겁니다. 이것을 갑자기 늘려야 되는데 갑자기 늘릴 방법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성비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한국하고 직접 충돌을 하게 되면 수출 시장에서, 그러면 한국의 가성비로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쉽지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0대 방산 업체에 일본은 저 하위에 3개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수출 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방위산업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산 능력을 늘려야겠다. 예를 들어 자주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13대 만든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거는 한 2대 정도가 다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하려면 동시에 한 1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 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투자인 거죠.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 왜? 그는 민간 기업이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생산 능력, 수출 능력을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외국의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떠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일본 무기를 구매를 해도 괜찮을까? 이걸 따져보지 않겠어요? 근데 일본 무기는 문제가 뭐냐? 실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의 살상 무기들, 그게 대포가 됐든 그게 뭐 전투기가 됐든 또 다른 무엇이 됐든 간에 일본의 살상 무기는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전에 나갔을 때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 무기는 어떠냐? 꽤 테스트를 많이 거친 겁니다. 자주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전투에 실제 투입된 적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같으면 천궁 같은 거 말이죠. 이거는 지금 이란 전쟁에서 UAE가 직접 그걸 쓰고 있잖아요. 이란의 드론을 막아내는 거, 미사일을 막아내는 용도로 한국의 천궁2 같은 것은 지금 이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력이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죠. 실전 투입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가 중국의 무기들이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의 무기들. 이런 것들이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도 중국산 무기가 성능이 영 형편없네?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 또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렇고 이란에서도 그렇고 그 중국산 무기들이 실전에 투입되면서 실력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무기들은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실전에 투입조차도 없는 것들은 당연히 수출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무기를 수출하겠다고 선언은 하지만 갑작스럽게 수출 강국이 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같은 나라가 일본의 호위함을 도입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한국을 제치고 체결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무기의 성능을 떠나서 호주가 중국을 대항함에 있어서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예 동맹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호위함을 수출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이 무기를 수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상향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일본 주요 100대 기업의 합산 이익을 능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과 일본 주요 기업들 사이에 이익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산업의 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그 AI 산업의 핵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메모리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산업이 없는 겁니다. 일본의 산업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전통적인 산업인 거죠. 자동차도 내연기관차, 전기차가 아니고 내연기관차인 거예요. 또 뭐 전통적인 전자산업, 또 전통적인 조선산업, 철강산업 이런 것들이 일본 산업의 주력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투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몰리고 있는 그쪽 산업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한물 갔어요.
일본의 주력 산업들은. 근데 한국은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운이 좋았다고 보는데 사실은 메모리 산업도 한물 간산업이었었어요. 2022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뜨게 된 거예요. 왜? AI 투자 붐이 일어나게 되고 그 AI 투자 붐에서 한국이 제조하는 HBM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HBM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 요소는 D램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인 거고 그 메모리는 한국이 70%를 만드는 거고 전 세계 공급량에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게 AI 투자 추세 여기에 핵심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뭐 이거는 한국이 잘해서라기보다는 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국은 그래서 글로벌 투자 확대 추세 여기에 핵심이 되게 된 거고요. 일본에는 그런 산업이 없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요.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했는데 2026년에 삼성전자 이익이 얼마냐 355조가 될 거다. 원화로 따졌을 때 2027년엔 438조 2028년에는 495조 원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도 예측을 했는데 2028년이 되면 100대 기업 상위 100대 기업의 이익을 다 합치면 원화로 따졌을 때 그게 391조가 될 거래요. 일본 100대 기업의 이익이.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 한 회사의 이익이 495조인 거예요. 100대 기업을 다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 한 개의 이익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다라고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삼성전자만 그럴 거냐라고 하는 거는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AI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류 역사의 완전히 새로운 흐름인 거고 이걸 되돌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AI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AI의 흐름을 탈 수 있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요. 잘 바꾸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잘 못 바꿉니다. 일본은. 그래서 입맛도 잘 안 바뀌어요. 심지어 입맛도 안 바뀌고 유행도 잘 안 바뀌고 그래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뭐 확 바뀌어요. 유행도 뭐 엄청나게 바뀌고 K-팝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결과물이잖아요. 이 음식에 대한 취향도 한국은 뭐 확 바뀝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이 AI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급격하게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가장 크게 바뀔 때는 저는 중국이라고 보는데 한국은 중국 못지않게 급격하게 AI로 바뀌어갈 나라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요. 일본은 바뀌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선진 경제 또 선진 사회로 바뀌어갈 거다. 그게 좋은 의미라고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국은 앞으로 AI에서 엄청나게 바뀔 나라이고 일본은 옛날 모습을 상당히 그대로 보존할 나라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본은 저는 그래서 관광 대국이 될 거다 봅니다. 왜? 구경할 게 많거든요. 옛날 게 구경할 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이 구경할 게 많은 건 뭐예요? 그냥 옛날 것들이라고요. 일본은 더욱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져 갈 것이다. 제일 많이 달라질 나라는 미국, 중국 이러겠죠. 한국은 그건 못지않게 많이 달라질 나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본이 국가적 지원을 통해 라피더스를 세우고 첨단 반도체 부활을 추진 중이나 이미 기술력과 양산 측면에서 한국과 대만에 크게 밀려있는 상황에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요. 괜히 돈만 쏟아붓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은 그렇게 가능성이 큰 나라가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 변화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냥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일본이 그 홋카이도에다가요, 이 라피더스라고 하는 이름의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파운드리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뭐냐면 TSMC가 파운드리잖아요.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있죠. 삼성전자도 보면요. 삼성전자의 주축은 D램이죠.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옛날부터 해왔던 거.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걸 하죠. 주문을 받아서 로직 반도체를 제작해 주는 걸 파운드리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지금 새로 시작한 게 바로 라피더스라고 하는 게 그 파운드리를 만드는 겁니다. 파운드리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2나노 수준의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장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장비를 들여놓고 사람도 고용하고 이렇게는 할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되겠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일본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가 있습니다. 유노가미 다카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냅니다만은 이 유노가미 다카시가 제기했던 의문이 있었어요. 이 라피더스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요. 4가지를 제기를 했는데 첫째, 2나노 디바이스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2나노짜리를. 없다. 두 번째, 그 공정 개발을 누가 할 거냐? 그럴 사람이 있느냐? 없다. 세 번째, 양산하는 그 엔지니어가 있느냐? 일본에 없다. 네 번째,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의 서비스를 이해하는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려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느냐? 대만에 가서 TSMC의 직원을 데려와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일본 기업이냐?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그렇게 일을 할 것이냐? 그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은 괜히 돈만 쓰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유노가미 다카시라고 하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주 솔직하게 공격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에다 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정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라피더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는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정책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공기업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노가미 다카시가 야, 그런 거 괜히 돈 쓰려고 하지 마라. 기대도 하지 마라. 그건 이미 일본은 이런 걸 안 한 지가 벌써 20년이나 됐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도 하고 공격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한국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지금 놓고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뭘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메모리 가지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파운드리는 어때요? 파운드리는요 계속 적자예요. 여전히 적자입니다. 왜? 고객이 없어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다가 일감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조금 테슬라 같은 데서 조금 이제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최소한 아니었어요. 그만큼 파운드리에서 일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TSMC라고 하는 그 대만의 파운드리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파운드리 일감들 반도체를 설계해서 그것을 주문형 반도체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은 다 TSMC로 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조차도 일감을 얻기가 어려운데 일본이
지금 새로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어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할 수가 있느냐?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유노가미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인 스스로 하는 고백인 거고 그거는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클로드 미토스라고 하는 거는요.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AI 기업이 새로 4월 달에 공개한 일부만 공개를 했습니다. 일부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를 했는데 초강력 차세대 가장 지금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공지능 쓰시죠?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릴리스나 이런 것들을 쓰실 텐데 이런 것들은 일반 소비자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엔트로픽이 만드는 인공지능 엔트로픽은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를 합니다. 미토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4월 달에 공개가 된 거죠. 근데 미토스는 그럼 뭐 하는 거냐 하면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들의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서 그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용도의 인공지능인 겁니다. 왜냐? 소프트웨어들이 해킹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해킹을 당하기 전에 미리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의 취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을 하자, 패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만든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그건 주로 대상들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고객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막상 완성을 하고 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너무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지금까지요. 탄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의 너무 빈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가 그것들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윈도우스 운영체제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잖아요. PC에 다 쓰고 계시죠? 거기서 미토스가 그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얘가 뭘 또 찾아낸 거냐면 이 문제점은 이러하게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면 이게 문제점입니다. 윈도우스가 그걸 막아내지 못합니다. 라고 그 로직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방법으로 공격을 하면 윈도우스가 뚫린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해진 거예요. 이거를 기존의 운영체제들, 기존 소프트웨어의 허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작을 한 프로젝트인데 하다가 보니까 해결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점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남들이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구멍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것을 남들이 알게 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업계에서는 제로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로, 0이제 0. 데이 제로인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문제점이 발견은 됐는데 아직 그 해결책은 시작도 못한 제로 상태. 그걸 제로데이라고 하던데 제로데이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입장에서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죠. 야 이거 그냥 공개했다가는 세상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다 뚫릴 가능성이 있네. 윈도우 뚫리지 리눅스 뚫리지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금 그 스마트폰에 쓰는 안드로이드 같은 거 다 운영체제 아닙니까? 이거 다 해킹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미토스만 손에 넣게 되면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어떻게 됐냐.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야 이거 이제 그러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공개를 해서 이거를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방어책을 만들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글래스윙이라고 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 프로젝트를.
글래스윙이라고 하는 40개의 검증된 엔트로픽이 믿을 만한 상대방에게만 이걸 공개를 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공개를 해서 그래서 야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네들 운영체제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요 미터스가 구멍을 뚫어 놨으니 그러니 당신네들 빨리 여기 패치를 만드세요. 보완책을 방어책을 만드세요 하고 그렇게 공개를 해놓은 상태에 부분적으로만 공개를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되어버린 지금 당장은 해결책도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말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문제에 부닥치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아, 이거 쇼 아니야?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엔트로픽이 괜히 지금 저거 뭐 허풍 치는 거 아니야?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들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말 큰일을 했다고 괜히 세상에 공개도 못할 거를 지금 해놓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엔트로픽을 의심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겨버린 없는 문제를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 인프라가 AI 기반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를 사회 인프라 전체의 리스크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컴퓨터 통신, 인터넷 통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다 운영체제든가 무슨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미토스가 그냥 공개가 되고 그 미토스를 해킹을 하고 싶은 사람들 굳이 이제는 해커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해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미토스를 손에 넣게 되면요. 아무거나 다 뚫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아무거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노트북, 여기 들어와 있는 이 마이크 뭐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이거 다 뚫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난감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계좌 갖고 계시잖아요. 은행 계좌 거기 누구든 들어와서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그럴 능력은 있어야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들어와서 그냥 우리 계좌에 들어있는 돈 꺼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계좌에서 빼시겠죠. 계좌에서 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집에다가 금고 사다가 거기다가 쌓아 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말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뱅크런이라고 하는 게 나게 되죠. 사람들이 다 돈을 빼가려고 할 겁니다. 그 많은 현금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럼 은행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금융망이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금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가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 그 특별한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정말 위험하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별한 보고서를 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고요. 그리고 금융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병원 뚫리죠. 학교, 관공서, 군대 모든 게 다 뚫릴 수 있는 겁니다. 병원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료 데이터들 얼마든지 조작되고 빼돌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무기와 관련된 데이터, 병력과 관련된 데이터, 한국의 방위산업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 이게 지금 다 뚫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다행히 아직도
미토스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글래스윙이라고 해서 제한적으로 그 미토스가 믿을 만한 몇 개의 기업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또 애플이라든가 또 오픈 AI라든가 인공지능을 많이 다루고 또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데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무나 갖다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업들은 어떻게든 자기네 거는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해결책은 나올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해결책을 쓸 수 없는 데들이 문제인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 해결책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방어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이 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미토스 같은 그런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가능성, 이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클로드 미토스 선제 평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만약에요, 미토스를 중국이 가진다면 그러면 사실 중국은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하고. 그냥 다 뚫려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미국이라든가 나토 국가들의 금융망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기 체제, 미사일 같은 것도 다 마비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다 통신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뭐 지금은 중국이 그런 능력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미토스라고 하는 게 지금 처음인 것 같고,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미토스가 처음인 것 같고, 중국은 아직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요,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이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날이. 왜냐하면 최근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적인 AI를 위한 프로젝트 뭐 이런 것이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탠포드 AI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스탠포드 AI 지수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AI의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측정을 하면서 국가 간 비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최근에 나와 있는 이 스탠포드 AI 인덱스에 보면 거기에 따르면요, 미국이 1등이에요. 물론 중국이 2등인데요. 미국, 중국의 그 성능 차이가 그 점수로 쭉 매겼을 때 2.7% 차이가 나더라고요. 3%도 안 돼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중국이 미국을 쫓아온 상황이다라고 스탠포드 그 AI 프로젝트가 지금 평가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도 머지않아서 미토스 같은 것을 개발해 낼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그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토스라고 하는 게 있구나. 아, 그 정확한 구조는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저런 걸 만들 수 있는 거네 하고 이미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그런 게 등장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야, 이건 정말 끔찍한 거죠. 모든 게 다 뚫린다. 그럼 우리는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윈도우 패치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안드로이드 패치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막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우리나라의 행정 전산망이라든가 또 국방 관련된 그런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 막아내야만 할 텐데 가능할까? 만약에 막지 못한다면 사실은 전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걸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중국도 막아야 되지만 미국 내부의 AI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미국답지 않은 정책을 지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등장하는 AI 모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내놨어요. 선제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 허가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답지 않은 일이죠. 그럼 미국다운 건 뭐냐? 미국은 자유시장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도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기본적인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소송 같은 걸로 사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소송하세요. 이런 게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법률 시스템은 바로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AI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소송으로 해결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도 다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에 새로 생겨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 강화가 중국 AI 산업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타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중국의 AI 발전을 막기 위해서 크게 취하고 있는 두 가지의 정책이 있어요. 그 하나는 중국 기업들이 극자외선 장비 EUV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그 기업만이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장비를 중국이 손에 넣지 못하도록 수출 차단을 하고 있는 그 제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EUV 장비라고 하는 것을 삼성전자도 쓰고 TSMC도 쓰고 인텔도 쓰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10나노 이하짜리의 미세 공정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거를 제재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EUV라고 하는 장비 이전에 DUV라고 하는 장비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로의 정밀도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DUV 장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도 7나노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율이 굉장히 높고 또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다. DUV 장비만을 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그 상당한 핸디캡이 되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러면 중국은 사오면 되잖아. 미국에서 만든 걸. 근데 미국에서 만드는 걸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한 거예요. GPU라고 하는 거. 특히 엔비디아가 설계해서 TSMC가 제조하는 최신 GPU들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린 거죠. 그게 두 가지의 중요한 차단 경로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스탠포드 AI 인덱스 같은 데 보면 중국이 미국 AI의 성능면으로 거의 다 따라갔냐. 차이가 3%도 채 안 되고 2.7%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정도로 중국의 AI 성능이 좋아진 거냐. 이거는 반도체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반도체만 가지고 따지면은 중국은 미국보다 한 30-40% 밑에 있어야 되는데 실질 성능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중국은. 그러면 반도체 성능도 형편없는데 그거는요. 증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증류 공격. 그게 뭐냐. 영어로 하면 디스틸레이션이에요. 증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술 만들 때도 증류하잖아요. 알코올을 끓이게 되면 거기서 이 김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걷어내서 그걸 가지고 술로 이렇게 걷어내는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걸 증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AI에도 중국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든 제미나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AI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가서 뭐 먹었으면 좋을까 하면 그럼 뭐 정호님의 지금 상태를 내가 보아하니 뭐 이러이러하고 그러니 어느 식당을 가세요. 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잖아요. 답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 답을 중국 기업들이 쫙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AI한테 중국의 가입자들이 쫙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온갖 질문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이 AI들이 온갖 답들을 다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답의 패턴을 쫙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중국의 AI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이용자가 하나의 고객이 챗GPT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수많은 질문들을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챗GPT의 노하우를 빼내는 거 하잖아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면 차단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사용자들은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은 수만 개의 그런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만 개의 계정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수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AI들은 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다 차단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중국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미국의 AI들이 다 그 노하우들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미국 법에 의해서. 자, 그런데 중국은 뭐 미국 법이 그렇건 말건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AI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그런 계정인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함부로 차단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위 증류 공격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AI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미국의 AI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떠 있는 수많은 1차 자료들 그것을 다 일일이 읽어서 그것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해서 답을 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계산 능력과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은 AI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겨난 그 모델들을 뽑아 먹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중국은 아주 짧은 시간에 돈 몇 푼 안 들이고 반도체 형편없는 거를 써가면서 그러면서 AI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딥시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누구나 다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추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중국은 그거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방식으로 AI 모델을 만들면요. 중국은 도저히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거는 증류 공격을 한 것일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미국에서는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거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그 디스틸레이션 어택이라고 하는 거, 증류 공격이라고 하는 거를 막을 방법도 없어요. 중국이 가명으로 해서 수많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인들 또는 중국의 뭐 첩자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계좌들을 만들어서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게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챗GPT 계정 만들듯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누가 첩자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증류 공격이라고 하는 걸 막아낼 방법도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한 것이고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14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꽤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